공약 내용을 정확하게 보면은요 생애 최초예요. 네. 취득세도 생애 최초. 뭐 재산세 감면도 생애 최초, 종부세도 생애 최초. 네. 주택을 사는 사람들 실수요자만 감면을 해주고요.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완화를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중과세 네. 예외를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그건 매물 나오게 하는 효과고요. 오히려 더 가격 하락 요인이 됩니다. 지금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네. 집값이 더 오른다라는 전제 조건 중에 입주 물량은 부족하지만 다주택자들이 매물이 나오게 되면 공급은 늘어나는 거죠.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늘어나면 물량 앞에 장사는 없기 때문에 저는 네. 규제가 많이 안 풀린다. 금리 인상이 오른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베팅을 한 거고요. 만약에 네. 의외로 규제를 많이 풀었고요. 왕창 풀어준다라고 왕창 하면 풀어주거나 모른다. 금리를 안 올려.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겨서 미국이 네. 안 올리고요. 한국은행 또 스탑. 네. 당분간 1년 2년 올 스탑이라고 한다면 또 집값이 오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부동산 투자와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은 늘 있죠. 언제쯤 내 집 마련에 성공할까? 지금일까? 아니면 기다릴까? 부동산에 대한 이슈와 궁금증 나눠봅니다. 김인만의 이만저만 부동산. 네,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어떤 부동산이 최고의 이슈와 화두였었는데 네. 이제는 주식의 자리를 뺏기고 예, 좀 밀렸습니다. 네, 많이 밀렸죠. 거래가 없으니 네.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찬밥 됐습니다. 네. 뭐래도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거래가 많아야 되는데 네네. 지금 2월도 신고된 거를 제가 봤더니 뭐 진짜 역대 1월보다 더 적지 않을까. 네, 날짜도 적잖아요. 네, 날짜도 네. 적고요. 더 네. 적을 것 같습니다. 하고 제가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 이제 부동산에서도 거래가 체결된 다음에 뭐 15일인가 30일이나 네.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 신고를 할 때 이렇게 떨어질 경우에는 네. 더 많이 떨어진 그 가격을 늦게 신고한다면서요. 아. 네. 하고 오른 가격을 먼저 신고하지. 조금이라도 덜 떨어지는 효과를 내려고. 네, 그렇게 하기 편해서. 네. 뭐 그것도 하나의 요령이라면 요령이고요. 네. 뭐 그래도 그게 일시적인 현상이지 결국에는 다 나오기 테크닉이다? 때문에 네. 그런 테크닉은 오래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실제로 이제 수요자들이 요즘은 실거래가를 막 찾아보잖아요. 국토 네네. 실거래가 신고된 거를. 네네. 근데 뭐 이렇게 계약 체결한 뒤에 한 3주 있다가 더 싼 물량이 딱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다. 충분히 그럴 수 하락기에는. 있죠. 그렇죠. 네네. 네, 하락기에는 그런 경우가 있다. 네. 조금 전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연 1.25% 동결 예상은 했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뭐 큰 영향은 없겠죠. 뭐 올렸으면 오히려 영향이 좀 있었겠죠. 야 이거 진짜 장난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대부분 동결로 생각을 했고요. 이게 네. 대선도 있잖아요. 3월 네. 대선도 있고 지금 우크라 러시아 옆에 그쪽에도 조금 전쟁 분위기이기 때문에 설마 올릴까 올리지 않을 거야라는 거의 심리가 뭐, 강했기 네. 때문에 역시 예상대로 돼서 그냥 네. 무난하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앞서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한국은행은 올해 물가 목표를 이제 3%대로 아예 그러면 더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안 올린다는 거지 그치. 이게 안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네. 3월에 올리면 도대체 얼마나 올릴까 뭐 이렇게 걱정을 했다면 3월에 안 올렸다는 얘기, 2월에 안 올렸다는 얘기지. 네. 3월 4월에 아니면 올릴 거예요. 3월은 넘어갈 겁니다 아마. 3월은 네. 대선도 있고요. 네. 좀 분위기가 그러니까 네. 아마 4월에도 올릴 거고요. 4월만 올리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두세 번. 연 2%의 기준금리도 예상해야 된다라는 게 시장의 의견입니다. 저는 미국이 언제 올릴지가 제일 궁금한데요. 올리죠. 다음 달 3월 15, 16일. 그러니까 올리도 네. 얼마나 올릴지가 네. 굉장히 예의주시를 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네. 그것까지 봐야 됩니다, 여러분. 네네. 네, 확인할 건 확인해야 됩니다. 이번 주 집값 볼까요? 다 하락이 돼버렸죠, 이제는. 네네. 네. 뭐 하락입니다. 이게 이게 하락 지수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네. 통계량을 보더라도 마이너스예요. 서울 아파트 가격도 부동산원 통계도 그렇고요. 국민은행 통계도 그렇고요. 이제 마이너스 거래가 나와서 조금 뭐 폭락은 아니고요. 네네. 소폭 마이너스 0.01에서 마이너스 0.02 정도 소폭 하락을 기록하고 있고 지역을 보더라도 이제 다양하게 나옵니다. 뭐 세종은 뭐 계속 나왔고요. 네. 수원, 안양, 대전, 동대문, 네. 서울이잖아요. 동대문도 나왔고 대전, 대구, 화성, 의정부 골고루 수도권, 지방 광역시들 골고루 다 하락 거래가 나오고 있고요. 네. 상승 지역을 보게 되면 역시 지방 중소도시들, 있네요. 비규제 네. 지역들. 아. 그래서 이걸 보면
투자 심리가 완전히 죽지는 않았다는 거죠. 여전히 지방의 비규제 지역 소액 아파트 갭 투자는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강릉, 이천, 네. 전주, 마산, 군산도 들어갔네요. 군산, 네. 양산, 네. 뭐 진주 골고루 다 들어갔습니다. 제주도 있고요. 그래서 역시 투자 심리는 완전히 죽지는 않았다. 비규제 지역으로 여전히 투자는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나 이제 하락 지역에 서울도 들어왔습니다. 그럼요. 예, 네네. 큰 폭으로 하락률 상위에 지금 동대문구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맞습니다. 것으로 보면 게다가 근데 지금 워낙 거래가 안 되고 있어가지고 뭐라고 분석하기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거래량이 뒷받침이 돼야 상승도 의미가 있고요. 네. 하락도 의미가 있는데 이게 1월 거래량이 이게 뭐 이게 조사 기관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네. 하지만 뭐 700건이라는 데도 있고 900건도 있더라고요. 900건도 있고요. 1000건도 있는데 네. 어떻게 됐든지 간에 거의 8분의 1 토막 네. 작년 1월 대비 8분의 1 토막이 났고요. 2월은 아마 1월보다 더 줄어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 생각에는 한 500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서울 거래량이. 네. 그래서 이게 이런 상황이 이제 일시적이냐 대선 지나고 좀 회복하느냐가 이제 관건은 되겠지만 어떻게 네. 됐든지 간에 최저 수준으로 얼어붙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대선의 불확실성 때문에 네. 이후에 집을 팔려는 아마 다주택자들의 맞습니다. 모습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A 후보가 되든 B 후보가 되든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분의 부동산에 이제 내세웠던 공약이 있겠죠. 네네. 그걸 받겠죠. 네. 그러면 집값이 좀 후보에 따라서 다른다든가 뭐 이렇게 될까요? 이게 이제 공약 내용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있고요. 네. 공약 내용대로 하더라도 네.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취임할 때까지 기간도 있고요. 네. 또 나중에 뭐 꾸려서 정책을 만들려면 시간이 3개월에서 6개월은 최소한 필요하거든요. 네. 그렇게 바라본다면 단기적으로는 심리적인 영향이 좀 클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정책 효과가 나올 텐데 네. 공약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은 비슷해요. 네. 진짜 차이가 완화하겠다는 없어요. 거 아닙니까? 네. 중과를. 뭐 중과 완화인데 1년으로 하느냐, 2년으로 하느냐, 뭐 그 정도 차이고요. 취득세 감면이나 면제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 조금 네. 완화해주겠다, 면제해주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공약대로만 이행을 한다면 차이는 없는데 네. 그래도 시장 수요자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효과는 있겠죠. 그래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반등의 폭이 조금 더 커질 수는 있고요. 조금 네. 실망이 폭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3개월에서 6개월 지나면 결국에는 정책 공약에 따라서 정책을 어떻게 펴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거지 심리적인 효과는 3에서 6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받는 느낌은요. 네. 이제 세금을 깎아주거나 완화해 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집 팔려는 분은 5억의 세금을 이제 냈어야 되는데 원래는 맞습니다. 그 혜택을 받아서 세금을 한 2억 5천만 내게 된 거예요. 네네. 그러면 집값을 높여서 팔까요? 그러면 그 2억 5천을 자기가 혜택 본 거를 조금 낮춰서 팔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시장 분위기가 우리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네. 뜨겁고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본다면 수요가 더 많아요. 네. 공급이 절대적인 부족하고 수요는 항상 기다리고 있고 예. 매수를 대기하고 있다는 상황이면 매물이 나오면 바로바로 소화가 되면서 올라가겠죠. 네. 그런데 지금 같은 분위기에 만약에 매물이 나오게 되면 수요자들은 매물이 한 개, 두 개 있을 때는 좀 약간 안달이 나면서 빨리 사야겠다라는 심리가 드는데 네. 여기저기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또 더 기다리면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는 그렇겠죠. 심리가 있어요. 지금 네. 또 시장에 보면 일시적 2주택 기간을 놓친 분들이 꽤 나옵니다. 네. 제 주변에도 연락이 많이 오는데 왜 안 팔았냐라고 하면 가격을 낮춰도 안 팔린답니다. 매수자들이 전혀 안 사고 있다는 얘기고 네. 대선이 지나서 사자라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되는 상황에서 매물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저는 하락 요인이 또 되지 않을까. 거래는 되지 않은데 그 기간 내에 팔아야 되잖아요. 다주택자들은 마음이 급하죠. 나는 5억, 8억 절세를 해야 되니까 네, 그렇죠. 마음이 급해서 매물 내놨는데 안 팔리면 또 가격을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떨어뜨려도 세금으로 혜택 받는 게 있다면.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 1억, 2억, 3억 이렇게 네. 떨어질 수도 있고요. 사람 마음이 똑같은 게 매수자들은요. 가격이 떨어지면 항상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좀 예의주시하면서 네. 생각보다 작년 같은 분위기라면 또 상승 분위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네. 매물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게 된다면 오히려 하락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또 하나 특징이 매매 시장이 아니라 임대차 전세 가격도 내려지고
떨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2년 3개월인가 만에 전세 가격도 꺾였는데 5847번님이 인천은 이제 전세가가 내렸어요. 네. 1억 정도 올린 금액으로 내놓았는데 날짜가 가까워져서 5천만 원 내린 가격으로 어제 계약했다고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제 많이 그렇죠. 전세 가격도 최근에 이제 주춤하는 상황인데 사실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2020년 8월 저 2년 3개월간 계속 올랐으니까. 계약갱신 청구되면서 사실은 올라도 너무 올랐어요. 원래 장기적으로 이렇게 오르기는 하는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걸 조정으로 봐야 되고요. 매매와 전세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됩니다. 매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좀 꺾였다라고 보고요. 네. 만약에 조정기가 오면 사실 사야 될 사람들이 전세로 수요 이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세 더 같은 기다려요. 네. 전세 같은 경우는 수요가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계속 떨어질 거야. 이제 전세가 계속 안정될 거야. 이렇게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매매 시장이 확실히 안정으로 들어간다면 오히려 전세 수요는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또 하나 좀 보고 그다음 오늘의 좀 안건으로 가야 될 텐데 홍남기 이제 경제부총리가 강남도 꺾이고 있다. 네, 3억 4천만 원씩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와중에 압구정동에서는 80억 아파트가 거래되고 있다. 뭐가 진실이냐 뭐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떨어진 아파트들도 있더라고요. 잠실이나 이런 데서. 있어요. 네. 그런 와중에 이 80억 거래가 되는 압구정의 H 아파트들 이거는 이 뭐죠? 이게 사실 이게 개별성으로 좀 봐야 되는데 네. 모두 똑같이 움직일 수는 없거든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통계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모든 아파트가 다 하락으로 돌아선 건 아닙니다. 이렇게 바라본다면 최근에 잠실주공 5단지가 네. 경관 심의가 통과됐잖아요. 기대감이 커졌죠.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단지들은 음마아파트도 그렇고요. 호가가 내려가다가 다시 또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압구정도 마찬가지죠. 사실 풍수지리적으로나 기대감이나 재건축만 되면 어느 아파트가 제일 좋을까 10이면 10명한테 물어보게 되면 아마 10 중에 9명은 압구정을 꽂을 거거든요. 네네. 뽑기 때문에 압구정에 대한 기대감 이게 80억에 거래됐다라고 하는데 30평이 80억에 거래된 건 아니고요. 면적도 좀 큽니다. 그래서 면적 대비 이렇게 따져봐야 되겠고요. 이게 엄청난 고평가 놀라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예. 둘 다 맞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둘 다 맞는 이 거예요. 아파트를 80억에 사셨던 분은 네. 돈도 많이 있고요. 당연히 예. 돈도 있고요. 본인도 또 본인이 선택을 한 거고. 맞습니다. 예.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이야기대로 또 3억씩 떨어진 것도 호가가 떨어진 아파트도 있고요. 네, 있죠. 그리고 이게 또 전용 면적당 가격으로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냥 금액만 보면 압구정이 전용 25제곱미터 이런 아파트가 80억이 됐다면 엄청난 뉴스가 되겠지만 이거는 대형 사이즈도 평수거든요. 있으니까. 대형 평수기 때문에 전용 면적당 가격해 보면 반포나 이런 지역이 오히려 더 비싸요. 그래서 그렇게 무조건 가격만 보고 우리가 이렇게 흥분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근에 한 은행에서 발표하는 그 보고서에서 재미있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이제 올해 집값 전망을 이제 묻는 그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중개업소의 우리 이 사장님들 이분들도 내공이 상당하죠. 네. 숨은 전문가들이죠. 전문가들이죠. 네네. 중개업소 우리 사장님들의 10명 중 6명, 63%는 떨어질 거다. 아하. 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 김인만 소장님 포함입니다. 또 10명 중 6명, 64%는 오를 거다. 자, 중개업소 사장님 vs 부동산 전문가. 확연히 지금 엇갈리고 있어요. 완전 반대로 나와. 지금 뭘로 답하셨습니까? 설문조사할 때. 저는 이게 64에는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올해 오른다는 아니었어요? 저는 36에 들어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게 좀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와서 저도 굉장히 좀 재밌게 이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아무래도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크죠. 너무 중개업소 사장님들 같으면 네. 직접 현장에서 필드에서 뛰시는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앞서서 거래량 감소를 이야기했는데 그 거래량 감소를 직접 몸으로 느끼고 체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겨울 야 진짜 거래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나? 라는 걸 몸으로 느끼니까 이런 수치가 그대로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한 걸음 뒤로 떨어서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중장기 전망이라든지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는 달라질 수 있어라는 의견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정반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과거 거래량을 찾아보니까 2008년 말 세계 금융이 터지고 2009년 진짜 힘들었잖아요. 네네네. 그때도 거래 건수가 서울은 2,000건은 나왔더라고요. 지금보다 높네요. 지금보다 높다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 이거 이렇게 거래 폭감은 전조 아닌가? 우리 이희선님은 저는 부동산의 하락장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단지 부동산 거래가 거의 안 될 뿐인 거고요. 이럼에도 가격 하락이 이 정도밖에 하락되지 않았다면 다시 부동산은 오를 거라고 봅니다. 전문가 분석과 정확히 우리 이희선님이 일치를 하는데요. 충분히 일치하죠. 네. 그런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아니 금융위기 때 그렇게 거래가 폭감했는데 그거보다도 지금 더 나쁘다. 그러니까 오히려 3월 대선이 지나고 나서 확실성이 확정되면 이제 안 빠진 것까지 더 빠질 거다라는 의견이 중개업소 사장님들 의견이고요. 네네. 방금 우리 청취자분들 이희선님을 포함한 전문가들은 야 거래 폭감이 이거였는데도 가격이 이거밖에 안 빠졌어? 그럼 이제 오를 일만 남았어.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네. 저는 뭐 폭락하거나 폭등하거나 이렇게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 이런 논리가 있냐면 서로 의견이 다 맞아요. 지금으로서는 서로 팩트 체크가 해보면 서로 의견이 다 맞아. 네. 야 중개업소 사장님 쪽에서 우리가 아니야 떨어져. 네. 뭐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과도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대출 규제, 구매 능력이 떨어졌는데 더 이상 어떻게 사? 네. 기준금리 이번 달에는 안 올렸지만 앞으로 계속 올릴 거잖아. 그럼 주택담보대출금리 올라. 그렇죠. 대출금리가 오르고 네. 예금금리 오르면 돈 또 유동성 또 회수되고 그래서 더 많이 오르기 힘들겠다는 입장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야 거래량이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집값이 안 떨어지는 건 이때만 넘기면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보면 입주 물량 항상 얘기합니다. 올해 서울 내년에도 부족하고요. 올해도 부족하고요. 공급 계획이 나와도 입주 물량은 여전히 부족하잖아. 이거 가지고 과연 떨어질 수 있을까? 공급이 부족한데 이건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선에 대한 변수도 많이 꼽고 있습니다. 대선 지나면 규제가 더 강화되지는 않을 거야. 하나가 풀려도 풀릴 텐데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풀릴 거야. 여야 두 대선 후보가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만 되면 규제가 풀리고 입주 물량이 부족한데 이거 더 오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양쪽 의견에서 다 맞는 것 같아요. 논리는 다 맞다. 논리는 맞습니다. 이 흐름이 이제 결과를 봐야죠. 경제라는 게 항상 논리 싸움은 봐야죠. 아니잖아요. 결과 싸움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심리적인 효과? 결국에는 아파트 시장은 심리잖아요. 그래서 한 3개월, 6개월 심리 효과가 가는데 저는 규제가 많이 안 풀 일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설문조사할 때 이제 그 상승이 아니라 약보합에 제가 베팅을 한 이유가 어느 후보가 되건 어느 후보가 되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 됐어요. 후보 시절에는 뭐 이것도 풀고 저것도 풀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지만 제가 책임자가 되고 관리자가 되고 리더가 된다면 잘못 풀었다가 집값이 오르면 그 뒷감당은 오로지 제가 다 욕을 먹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과연 지금 분위기에서 그런 무리수를 둘까? 공약 내용을 정확하게 보면은요 생애 최초예요. 취득세도 생애 최초. 뭐 재산세 감면도 생애 최초, 종부세도 생애 최초. 주택을 사는 사람들 실수요자만 감면을 해주고요.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완화를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중과세 예외를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그건 매물 나오게 하는 효과고요. 오히려 더 가격 하락 요인이 됩니다. 지금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집값이 더 오른다라는 전제 조건 중에 입주 물량은 부족하지만 다주택자들이 매물이 나오게 되면 공급은 늘어나는 거죠.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늘어나면 물량 앞에 장사는 없기 때문에 저는 규제가 많이 안 풀린다. 금리 인상이 오른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베팅을 한 거고요. 만약에 의외로 규제를 많이 풀었고요. 왕창 풀어준다라고 하면 모른다. 금리를 안 올려.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겨서 미국이 안 올리고요. 한국은행 또 스탑. 당분간 1년 2년 올스탑이라고 한다면 또 집값이 오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영희 님이 값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현재는 가격의 문제라기보단 거래량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폭감한 거래량을 두고 시선이 두 개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서로 이거 안 바라보는 게 빠진 다르죠. 거를 몰아서 빠질 것이다라는 시선과 지금 이런 거래량에도 가격이 안 빠졌다면 이건 그만큼 시장이 튼튼한 것이다. 오를 그럼요. 거다라는 또 전문가들의 시선이 두 개가 있는 거고요. 아마 대선 지나고 결과가 거래가 나오겠죠? 너무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기술적 반등, 일시적 반등은 있으리라고 봐요. 이렇게 거래가 안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기다렸던 보기에요. 분들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겠죠. 이번 6월 전후가 또 중요한 게 올해 종부세를 누가 내느냐가 6월 전후로가 결정나잖아요. 네, 예? 맞아요. 그러면 더 팔려는 분들은 더 팔려고 하지 않을까요? 빨리 팔아야죠. 그래서 네. 지금 기다리는 게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언제 나오느냐 지금 그것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6월 이후로 만약에 사실 그 해버린다면 얘기가 없었으면 네. 지금 매물이 오히려 나왔을 거예요. 근데 네. 지금 그게 절세가 크잖아요. 5억이든 10억이든 그 정도 되는데 네. 세금 낼 수 없으니까 다 그것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종부세 6월일하고 맞물려서 예. 그게 얼마나 빨리 좀 진행이 될까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선 후보님들 누가 대통령이 되건 간에 이 국민들의 그렇지 않았습니까? 주거 안정과 그럼요. 6월 전에 이런 걸 해줘야지 맞습니다. 예, 선택과 어떤 좀 빨리빨리 좀 했어야 결정을 할 할 수 있습니다. 최우선 정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토론을 하잖아요. 오른다 내린다 할 때 이제 오른다 쪽에 전문가분들이 이제 토론할 때 항상 또 내놓는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토지 보상금이에요. 그렇죠. 3기 신도시가 분명히 공급을 많이 나와서 집값을 떨어뜨리는 효과도 있지만 네. 그 땅을 수용하는 와중에서 토지 보상금이 이제 풀리지 않습니까? 네네. 30조 원 이상, 32조가 풀린다고 하면 역대로 보면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 돈은 다시 부동산으로 오니까 맞습니다. 왜 토지 보상금을 몰라? 그러니까 오를 거야라고 또 하시거든요. 이거는 맞습니다. 이 분석은 어때요? 이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2기 신도시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토지 보상금을 받았는데 한 70%가 다시 부동산으로 그거 맞죠? 이익이 됐습니다. 네. 거기도 먹어본 사람이 네. 맛을 안다고 네. 부동산으로 토지로 수용을 받아서 이제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을 은행에 그냥 넣어두거나 주식을 하는 분들 많지 않거든요. 일부는 주식에 하겠죠. 네. 만약에 한 50억을 받았으면 50억을 다 이게 주식을 하긴 힘들 거고요. 상당 부분 부동산으로 들어가는데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최근에 이제 좀 자산이 있으신 분들 네.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면 공통된 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주택, 내가 주택이 있는데 아파트가 있는데 네. 지금 더 사는 건 자살행위야. 취득세가 중과세가 되고 자금 출처가 걸리고 네. 양도세도 중과세고 종합부동산세 지금 또 굉장히 힘든데 거기에 더 플러스가 되라고 아니야 나 다른 거 할래. 네. 그래서 부동산으로 유입은 되는데 저는 아파트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토지 보상 받을 정도가 되면은요 예. 무주택자들은 잘 없거든요. 대부분 주택이 있는데 예. 물론 무주택자들은 주택을 사겠지만 그나마 무주택이 아니라 집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다시 주변에 토지 시장이거나 저는 빌딩 시장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다르고 지금은 맞다. 좀 다를 수도 있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건가?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이번엔 좀 다르다라는 얘기죠. 집값 주변 시장이. 사람들 만나보게 네, 되면 부동산 시장이, 자산 주택 있는 시장이. 사람들도 지금 아파트 들어가는 건 아니야. 가지고 있는 걸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지. 또 사진 않겠어. 또 사서 굳이 중과세 두들겨 맞으면서 지금 굳이 주택 수를 늘리지는 않겠다라는 의견입니다. 토지 보상금 32조 분명히 부동산에서는 호재가 많으나 호재 맞습니다. 김인만 소장은 그게 주택으로 갈 가능성은 지금 좀 분위기에서는 떨어진다. 네. 저는 토지나 빌딩이나 상가로 좀 유입이 되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잠깐 김인만 소장도 언급했는데 제 주위에서 좀 많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요. 이제 한시적 1가구 2주택자 분들이 이제 시계가 째깍째깍 가잖아요. 네. 근데 비과세를 받느냐 못 받느냐인데 네. 그거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일단 비과세를 재서 세금이 더 크다면 뭐 금매로 내놔야 됩니까? 아니면은 더 주택 시장이 더 오를 거라고 믿고 그냥 이거 뭐 안 되면 사실 안 된다 이래야 이게 됩니까? 절세가 굉장히 절세도 재테크거든요.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이제 일시적 2주택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분위기 이게 네. 상승기 초입이라면 절세 효과보다 집값 상승 효과가 크겠지만 믿고 버텨라. 지금이 상승기 마지막 아니면 네. 침체기 진입 정도 되는데 지금 시점에 뭐 절세 효과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5억 이상 된다. 네. 비과세를 받으면 5억 이상 된다라고 하면 집값이 8억에서 10억은 올라줘야 네. 이거 세금 떼고 하면은 이게 상쇄가 되거든요. 향후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집값이 한 2배, 1.5배에서 2배 정도 올라갈 여력은 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네. 그 정도 폭등하지 않는다고 본다면 이 일시적 2주택이라든지 혹시라도 정부에서 뭐 1년이든 2년이든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완화가 나오면 저는 이 기회는 좀 살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팔아야 오히려? 되는 분들이라면 네. 물론 그 임대사업자 내 가지고요.
이게 뭐 의무 이제 혜택도 받으면서 의무 보유 기간에 있는 분들이야 괜찮겠지만 그게 아닌 분들이라면 이런 찬스도 좀 살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혜민님이 저 이번에 3기 신도시 청약 됐어요. 내 집 마련 만막했는데 꿈만 같네요. 오, 축하드립니다. 네, 이혜민님. 와,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없던데 제 주위에는 와, 정말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청취자분 중에 계셨습니다.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나? 네, 축하드립니다. 이혜민님. 축하드려요. 네. 자, 김영광님 인구수는 부동산 이 가격에 영향이 없나요? 올해 합계 수사 0.81%명. 인구수 같은 경우는요. 인구수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주택 구매 연령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물론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겠지만 주택 구매 연령이 일반적으로 40에서 69세.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 2030 세대들도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약간 좀 비정상적인 경우고요. 일반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제 좀 길게 봐야 된다. 결국에는 영향을 받겠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출생률 줄어든 거는 20년 후에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줄 거고요. 인구 유입을 보게 되면 서울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시장이 더 타격을 받을 것 같아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정부 관계자는 이게 10년, 20년 후에 발생할 인구 감소가 주택 구매 연령 감소로 이어지는 이 과정을 면밀히 주시를 해서 좀 대책을 마련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저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